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실로암의 집이라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0여 명이 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가 2016년도 폐쇄될 때에는 3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수용돼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주 정말 산 꼭대기에 위치해져 있는데 건물은 굉장히 크거든요. 4층 건물에. 그런데 이곳을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아예 없어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그들만의 세상.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실로암의 집의 전신이 그 유명한 형제복지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그닥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그 참혹함 때문에 한국의 아우슈비츠로까지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불법 구금된 전체 수용자만 3만 8천여 명. 이 불법 감금된 채 구타와 강제 노역이 이 기간 사망자만 최소 657명이 확인돼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어떤 인권 침해 사건이다라고 알려졌으나 단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이 2016년도에 폐쇄가 될 수 있는가? 이 형제복지원과 이 실로암의 집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았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되고 있는지 그 역사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 감만동, 용당동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1960년도에 형제 육아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박앵글 씨가 자서전을 예전에 2010년도에 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60년도에 장모님이 먼저 고아원처럼 육아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부산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었던 곳이고, 수용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았죠. 그 당시에는 어떠한 기반 시설도 없었고 국가가 보조해주는 지원금도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갖고 있던 천막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갖다 놓고 마당에다가 가마솥 하나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용당동, 감만동에 있다가 1970년도인가 부산시로부터 굉장히 큰 땅을 불화받아요. 그러니까 박앵글 씨가 100만 원을 주고 부산시가 그 땅을, 그래, 이 땅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사회복지 일을 해봐, 이제 이렇게 땅을 내준 거죠. 그랬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부산시가 뭘 보조해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살려면 일단은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초창기에 주례동으로 이사를 와서 시설 건물부터 이제 짓는 강제노역 현장인데,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게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산이었거든요. 주례동. 그 산을 깎았어요. 이분들이 다 삽과 이 갱이와 이런 걸로 다 산을 깎고,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 이제 벽돌이 있어야 되니까 벽돌도 다 한 장 한 장씩 다 만드셨어요. 온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냥 삽으로, 네, 괭이로만 이제 건물을 짓고 있죠.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박정희 정권의 아주 큰 그 국가 재건, 그러니까 61년도부터 쭉 오면서 그 국가적인 목표로 하나 뒀던 게 자립갱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반 시설들은 다 필요한데 이게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아, 거리에 이런 사람들 일해야 되는데 왜 일 안 하고 나태하게 저러고 살고 있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뭐 이러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61년도부터 이 불황인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국가 차원에서 어딘가에 배치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신문 검색을 해봤더니 61년도부터 정말 꾸준하게 나오는 게 불황인 일제 단속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군경이 합동해가지고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불황인들을 단속을 했는데 뭐 몇 월 며칠은 몇 명, 몇 월 며칠은 몇 명, 이게 이제 다 데이터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신문 기사들을 저희가 다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개척단이나 국토건설단이나 재건단이나 이런 데 이제 막 가시게 됐는데 거기는 국가가 뒷배경이 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지난 초봄에 창단 발족한 국토건설단은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그러니까 산림 녹화 작업을 한다, 뭐 고속도로를 깐다, 터널을 만든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우리는 굉장히 산업화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인프라들을 다 구축하는 건 사실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잡혀간 분들이 일정 정도 한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75년도에는 이게 사회복지 시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5년도에 내무부훈련 410호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찰과 시군구 청장이 어떻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황인들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죠.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양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불황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 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몰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거린, 껌파리, 은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불황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아니 먹고 살려고 이렇게 너무나도 애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해서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된가? 굉장히 모순적이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형제복지원도 보면 가난하거나 가족관계, 관계망이 떨어져 있거나 없는 사람들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황인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게 있고 장애인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사가 있냐면 홍익대학교 학생인데 가방에 부신 검문에 걸렸는데 가방에 이상한 전단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잡아갔다는 거죠. 감옥이죠. 순찰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밤에 새벽까지 부산시를 계속 돌아다녀요. 탑차를, 형제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탑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완장을 여기 차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술 먹고 좀 취해 있거나 뭐 쓰러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냥 막 잡아오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잡아오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오면 일일 운영 현황, 일지를 써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파출소에 어떤 순경이 잡아왔다 라고 하는 것도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소가 적혀 있어요. 주소가. 네, 불안인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다 주거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을 가두는 무서운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거기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리고 적금도 들어준대,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도 좋은 거야, 이런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통 반장님들하고 또 같이 이제 경찰하고 합세해서 통 반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 있다, 저 사람 데려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와서 데려가고 이랬어요. 한종선 씨는 당시에 84년도에 끌려갔는데 누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9살이었죠. 누나는 10살이었고. 아버지가 구두 닦기를 하셨는데 너무 생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1년만 여기 가 있어라, 여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 가면은 공부도 시켜준댄다, 이러면서 경찰서에 데려갔어요. 파출소에 데려갔어요. 종선 씨하고 누나 손을 잡고 아버지가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고. 종선 씨하고 누나는 뭣도 모르고 아빠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시지는 않았고, 그 길로 감금을 당한 거죠. 아동소대, 청소년소대, 그리고 남자소대, 여성소대, 장애인소대,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폭력행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잖아요, 파출소로.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처벌의 방식이 형제복지원 같은 불황인 시설에 감금되는 게 처벌이었어요. 그걸 정당화시켜준 게 내무불령 410호였고, 박인근 원장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넌 중대장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야 돼. 소대장 그렇고, 조장 그렇고, 소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하고 뭐 이런 관리는 단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폭력이에요. 말 안 들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중대장, 소대장들은 권력이 너무나 셌던 사람이고, 밤만 되면 이 사람들 천국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밤만 9시만 되면 점호를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거든요. 그리고 창문은 다 쇠창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소대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러는 것들이 일상화가 된 거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얘기한다고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소대가 따로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제식 훈련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완전 군대 체계로 운영이 돼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 뇌병변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막 움직이면 그거 못 한다고 본보기로 잡아다가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매달아서 때리기도 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갖고 있는 복지시설인데,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거죠. 교도소도 아닌 것이, 복지시설도 아닌 것이.
형제복지원은 좀 특별했던 게 불황인 시설이라고 하면서 자립갱생, 그 새로운 시민 뭐 이런 거를 그냥 한다고 해서 일을 시켰어요. 노동을 시켰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합법화된 그 노동 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두 가지 형태였는데 밖에 영세 가내수공업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셨던 분들, 노동 착취 당하셨던 분들이 있고 형제복지원 내에 공장들이 있었어요. 뭐 자개농을 만든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전기 배선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낚싯줄을 뭐 만든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작업장이 2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낮 시간에 하는 거는 다 노동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87년도에 김용원 검사가 울산지청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 꽝 사냥을 나가야 되겠다고 어떤 그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이랑 같이 차를 타고 꽝 사냥을 나갔는데 야구방망이를 들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막 사람들 곡괭이로 막 땅을 파고 저 되게 이상하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주민분이 형제복지원에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수사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되게 불법 행위이다. 인신을 누가 구속하느냐. 강제노역을 왜 시키냐. 저거는 맞지 않다. 해서 인지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 원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장 들고 왔다 하면서 이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벽면에 굉장히 큰 대형 금고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엔화, 달러도 있었고 뭐 채권 해서 거의 16억, 당시 16억 정도가 되는 돈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수용인들 이름으로 된 통장도 상당수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다 원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울주군에서 강제노역하던 100분을 다 경찰서로 데려와가지고 한 분 한 분 조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 조서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막 상상도 하지 못할 가혹행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해내고 이걸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외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울산지청장 별의별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 압력이 들어오면서 수사 그만해라. 87년도에 문제가 되면서 특수감금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수감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보통의 재판은 3번이면 끝나잖아요. 형제복지원 판결문은 7개예요, 7개.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이거 특수감금 맞다. 대법원 딱 올렸는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건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보호 수용한 것 뿐이야 라고 내려보내요. 다시 검토하라고.
근데 고등법원에서 봤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게 어떻게 사회보호냐, 보호가 아니라 이건 감금이다 하면서 다시 올려보내요. 대법원이 내가 판단한 거를 고등법원이 수용을 안 해? 하면서 다시 내려보내요. 그랬더니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대법원에서 또 내려올 것 같으니 내가 그냥 그렇다고 친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면서 인정하겠다라고 대법원에 보냈더니 그제서야 대법원이 특수감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6개월형밖에 안 받은 거거든요, 박인근 씨가. 그 당시에 판결이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는 수단,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회 시설이 계속 강화되고 인정이 되었다. 저희는 폐쇄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사회를 발칵 뒤집혀 놓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면 당연히 박인근은 형을 살고 관련자들 형 살고 그리고 시설은 폐쇄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고수습 대책반에 보건복지부, 부산시, 북구청, 경찰, 안기부 막 다 포함이 돼서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동안에 있었던 진상조사를 하거나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습해가지고 계속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 수대장들도 자기도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때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 도망가고 결국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이 능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부산시가 강제로 전원 조치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해서 부산시 근방에 있는 복지시설에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남병원 이런 데 옛날에 대남요양원이었거든요. 그런 데 막 보내버리고 소년의 집에 보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거기는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누가 나를 여기다 갖다 놨냐? 나는 왜 여기서 바보처럼 살아야 되냐? 나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국가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은 적이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수습하고 은폐하기에 바빴지 그 문제들을 제대로 들춰내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라고 하는 제도 개선이거나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플랜을 갖지 않았어요. 반성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거는 시설이 왜 존재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표, 사회적 의문 제기. 과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합당한가? 타당한가? 정의로운가? 앞으로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사회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